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최근에 그 IMO MEPC 72차에서 나왔던 그 배기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연 그 규제를 만족시키는 선박이 정의성이 있는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공을 경제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연구한 걸 제가 좀 카피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이 그래프가 지난번에 MEPC 72차 회의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기본 내용은 뭐냐면은 2050년까지 GHG 배출을 2008년 대비 50%로 줄이겠다. 2050년 되면 이쯤이죠. 그러니까 이쯤인다는 얘기인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과연 해운산업이 배기가스 배출의 주범이냐? 실제 보시면은 현재 해운산업이 차지하는 전체 배기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3%입니다. 사실 미미하죠. 더군다나 2에서 3%밖에 안 되는 거를 전 세계 70%에 되는 그 면적에다 골고루 나눠서 뿌리고 있습니다. 자, 벌크 캐리어, 자, 이거는 벌크 캐리어고요. 컨테이너고 탱커인데, 자, 이쪽은 시나리오 1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1, 2가 좀 다른데, 비용이 좀 다른데, 이 시나리오 1에 대한 거고요. 2에 대한 겁니다. 선종마다 쭉 나 있습니다. 요거는 바이오퓨얼, 이거는 수소, 요거는 전기인데, 이 세 가지 선종에 상관없이 가장 그나마 경제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이오퓨얼입니다. 바이오퓨얼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입니다. 단위가 100만 불이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의 벌크 캐리어를 바이오퓨얼 이용해서 운항해서 평생 운항했다. 신조부터 폐선할 때까지 운항했다 그러면 2,300만 불 손해랍니다. 전통료를 쓰는 거에 비해서. 근데 제일 심각한 게 전기 충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100만 불 다니까 21억 6,200만 불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벌크 캐리어를 전기 충전을 했을 경우 이 정도로 손해랍니다. 이거는 선사 입장에서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현재 기술 발달 속도를 고려한 2030년 시점에 선박을 지었을 경우, 그때 지어서 폐선할 때까지 운항했을 경우에 경제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탱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만약에 IMO가 지난번 서퍼캡 2020처럼 밀어붙였다. 해운은 망합니다. 이거. 현재 기술 발달 정도, 현재 자본 투자해서 기술 발전을 시키는 그 속도를 고려했을 경우에 해운사는 망합니다. ECA라고 하는 것은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해역에 대한 것도 있지만 ECA 쪽은 굉장히 또 엄격하게. 근데 ECA 해역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선진국 그 근해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그 근해가 또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빨리, 더 엄격하게 지금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녹스 같은 경우에도 Tier 3 같은 경우에는 뭐 80%, 현행의 80%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빨리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ECA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뭐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모든 해역 일대하고 ECA하고 그리고 적용 연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란색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곳인데 점점 그것이 이제 초록색은 이제 곧 거기까지 확산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이제 선진국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LNG를 쓰면은 이제 CO2는 뭐 20% 이상, 그다음에 석스 같은 경우는 뭐 90%, 녹스는 80%뭐 이 정도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LNG 엔진 지금 뭐 거의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또 거기에 필요한 부가 설비들이 들어가면서 20%에서 많게는 30 성과의 3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에너지 저감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LNG를 써도 필요하고 또한 페이백을 하기 위해서라도
LNG 자체를 가지고 페이백이 물론 돼요. 엔진의 가성비가 연료의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절감 장치라든지 이와 같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더욱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시설들, 뭐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촉매 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치 없이 거기다 넣어서 하는 겁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연료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죠, 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백값도 비싸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 없이 저유황유를 쓸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비싸니까요. 심지어는 뭐 50%까지 비싸지고 이거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LNG 연료를 쓰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성과의 20%까지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정성, 이게 검증이 됐다는 시스템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연료 선박이 지금 4월 기준으로 제가 121척이 지금 운항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125척이 그 계약과 그다음에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LNG 어떤 그 가격입니다. 과연 오일 가격 대비 LNG가 계속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연료용 LNG 부분에 대해서 오일 프라이스랑 연동되는 부분들이 이제 탈피하겠다라는 부분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경제성인데, 사실 이 시스템이 처음 시작이 됐던 2000년도 초반, 그다음에 한국에서 처음 제가 시작했던 2009년 정도에는 LNG 연료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이 선박 성과 증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뭐냐면은 지금의 2배 정도 가격이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 9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LNG 연료 시스템 가격이 그 공급 어떤 기자재 가격이죠. 그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가격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자재들이 개발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격적인 측면으로 이제 점점 이점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죠. 간략화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포스트로크라고 하는 4행정 기관을 쓰는 엔진이 있고요. 투스트로크라고 하는 그 엔진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압이고요. 하나는 이제 저압. 말이 저압이지 사실 저압은 아닙니다. 이 엔진 타입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포스트로크하고 그다음에 투스트로크요. 그래서 포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속 RPM을 쓰기 때문에 엔진들이 보통 작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4행정 기관들은 발전기 엔진으로 많이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료 탱크에서부터 이렇게 LNG를 뽑아내 가지고 기화시켜서 바로 엔진으로 넣는 이런 구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LNG를 연료 탱크에서 뽑아내는 방법들이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압을 쓰는 거죠. 탱크 상부에다가 LNG를 통해서 이제 가스를 불어 넣으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LNG가 자연적으로 밀려 나오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가압으로 이제 뽑아내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소형 선박들은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장점은 펌프가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팅 장비가 없으니까 전력 소모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소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형 선박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타입의 연료 시스템을 통해서 LNG를 뽑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LNG 연료 탱크가 좀 커진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탱크 가압을 통해서 LNG를 뽑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안에 펌프를 둬서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엔진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탱크가 연료 탱크가 큰 타입을 쓰는 선박들은 대부분 큰 선박이고, 이런 투스트로크 엔진을 쓰는 선박이기 때문에 이렇게 펌프와 그 다음에 기화기와 그 다음에 투스트로크 엔진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엔진을 쓰는 배에는 발전기 엔진도 가스를 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펌프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압력을 낮춰서 발전기로 보내는 타입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배에서 단순히 이렇게 16바의 투스트로크 엔진을 쓰는 게 아니라 고압 엔진을 쓰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퓨얼 펌프를 통해서 나온 LNG를 전부 다 부스트업을 시킵니다. 즉 300바 정도로 더 가압을 시켜가지고 이 MEGI 엔진이라고 하는 쪽으로 보내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좌측에 있는 투스트로크 엔진보다도 이런 펌핑 장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탱크가 더 커지는 타입이죠. 최근에 나오는 그 멤브레인 타입의 연료 탱크를 쓰는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건조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22,000 TU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멤브레인 타입의 LNG 저장 탱크를 쓰는데 그 탱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 안에 펌프를 두고 이렇게 이행전 기관으로 뽑아지게 됩니다. 단지 다른 거는 이제 이 탱크는 가압이 되는 그 타입 C 탱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멤브레인이나 아니면 다른 타입의 탱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발전기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압 엔진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를 중간에 펌프로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탱크 타입 자체의 여러 가지 그 특성상 BOG라고 하는 그 증발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증발가스를 처리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이 탱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BOG 컴프레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엔진 쪽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금 LNG 시스템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해양 레저 장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보시면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트, 보트, 카누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금속 소재가 아닌 이제 복합 소재로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보트라든지 요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급화된 전략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진동 소음에 대한 그런 감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속도가 아무래도 일반 상선보다는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역할은 선체에 대한 그런 경량화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요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장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요트라든지 좋은 보트를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만 시설이 지금 이제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해양 레저 그 산업 규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나라에 비해서 최고 한 5배, 많게는 10배까지 굉장히 시장이 넓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가에 대한 그런 활용 그리고 해양 레저 쪽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 요트 보트에 대한 그런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게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합 소재로 돌아가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복합 소재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복합 소재에 대해서 이제 패스트 이제 정책, 경제, 사회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복합 소재가 여러 가지 이제 신소재다 보니까 적용할 만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 그 분야가 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융합하기가 가장 좋은 테마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의 요인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미라든지 FTA 한중 FTA라든지 한미 그럼 여러 가지 협약들이 아무래도 소재가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제한이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80%까지 올랐는데 지금 좀 떨어지는데 일단은 유가가 한 $60만 되면은 뭐 브렌트가 발주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좀 나오는 것은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국제 정세가 변화도 있고 또 유가가 오르면 셀가스 또 파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해양펠트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설사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해양 설계에 있다 그만뒀지만은 지금 해양펠트가 발전된다 해도 지금 설계인이 없습니다. 설계 현장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다 해도 이게 국내 전선은 구조조정을 했고 중국과 싱가포르는 이 기술력과 가격을 앞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주하기도 쉽지 않다. 수주한다 해도 같은 전선을 밟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해양은 굉장히 가격이 크고 고부가 갇히니까 원가 절감이라든가 어떤 기술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면은 올 초에 발표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은 해양이 없습니다. 그 해양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양이 막 떴는데 몇 년 전부터 해양이 막 이렇게 죽을 쓰면서 이 5개년 계획 자체에 해양이 없습니다. 해운사는 그거 조선 쪽에 보게 되면은
벌크선 140척, 컨테이너 60척, 공급발전 40척, LNG, 특수선, 뭐 무의식 발전 플랜트, 해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좀 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은 또 해양도 이해에 좀 서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기자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해양은 뭐 한 장소에서 한 2, 30년 동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이 요구가 됩니다. 그다음 해양 플랜트는 웰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랜트가 다 틀립니다. 상선은 VLCC 이런 거 좀 비슷하니까 좀 쉬워요. 표준화가 쉬운데 해양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웰 특성에 따른 특성 때문에 뭐 세프리게이터 수도 틀려지고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표준화가 어렵다. 그다음에 극지나 심해에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조건이 까다롭다. 그다음에 주로 오일이나 가스를 취급하니까 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안전에 대한 장치가 많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오일 메이저들은 지금 뭐 업체를 선정할 때 국내 업체가 잘 만든다 해도 실적인 메이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개발 과정이 오류 이건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면 국산화 과정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해보니까 첫째 그 정부에서 제가 볼 때 자금을 많이 투입을 했더라고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참 많이 투입을 했는데 사실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품이 좋다면은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국가의 돈을 한정이 됐는데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좀 되지 않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국군 낭비가 초래하지 않았느냐. 여러 GTO들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1위 GTO인 이제 PSA 같은 경우에는요, 본래 있는 싱가포르 항만에 지금 이제 반자동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뭐 여러 가지 그런 AGV들을 지금 무인 자동차들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계속적으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습니까? 65개 선석의 싱가포르의 이제 신항을 만들 때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냥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또 여러 또 그런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러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바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금 요 이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콩 허치슨 같은 경우 이건 3위 GTO인데요. 허치슨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던 그 TC를 이렇게 자동화된 또는 원격으로 이렇게 가능한 이런 항만으로 그 운영 중에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이 GTO들이 실제적으로 다각도로 장기간 검토하고 있고 실제 항만에 검증을 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의 마스프라크트 2에 있는 이 항만들 이거는 이제 2위 GTO인 DP월드하고 4위 GTO인 이제 APMT 터미널에서 그 노테르담 그 PA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한 결과 이걸 하라고 요청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PA들이 GTO들이 바로 자국의 나중에 추후에 타 어떤 사이트에 이제 접목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베드 격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지나 또 중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실 운영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그 타항만의 도입을 검토하는 이런 장기적인 과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야기가 좀 중국이 아마 그 뉴스페이퍼에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부풀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그 정부가 좀 많이 운영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한 2달 반 만에 뭐 3년 만에 뭐 개발을 했고 자국의 기술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확인은 좀 안 되고 있고요. 때문에 보인화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첨단의 기술들이 단순히 사람을 뽑아서 없애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위주로 가야 결론적으로는 기술이 개발되고 사장되지 않고 항만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조선해양 쪽도 마찬가지 바로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를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바로 시식자 없는 자동화 및 미래 세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바로 항만과 바로 여러분들 있는 조선해양에서 바로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좀 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